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89편 최충원을 능가하는 최후의 위세. 고종 14년 3월 점술로 사람들을 현혹했던 주연지라는 사람이 최후의 측근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 사건에 연루되어 장군 김희재가 희생되었으며 강화도에 유배돼 있던 희종은 최후의 분노를 사서 교동으로 유배지를 옮겨 유폐되었다. 이른바 주연지의 모반 사건의 줄거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그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말은 이미 소개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한두 가지를 짚어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로 하죠. 먼저 과연 장군 김희재가 최후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루는 주연지가 은밀히 최후에게 지금의 왕은 곧 왕위를 잃을 상이며 최공이 장차 왕위에 오를 상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최후는 자신이 신뢰하는 신복 김희재에게 주연지의 말을 전하였는데 문헌 기록으로만 보자면 최후가 주연지로부터 들은 은밀한 이야기를 김희재에게 몰래 털어놓았을 정도로 장군 김희재는 최후의 충실한 신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 전에 고려군이 우가하 군사를 물리칠 때에도 김희재가 최후에게만은 은밀하게 미리 출병 사실을 보고하고 나서 군사를 움직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요.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의 신뢰는 돈독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후는 나중에 주연지의 집에 모여서 자신을 죽이고 강화도의 귀양가 있는 희종을 복위시키려는 반란 음모에 김희재가 연루되어 있다는 참소를 접하고서 멀리 전라도 나주에 가 있던 김희재를 가차없이 죽음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희재 같은 인물은 자기가 어떤 신분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최씨 정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걸 갖다가 새로운 어떤 작당을 갖다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결과로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은 김희재하고 최씨 정권의 대립이 아니고 최씨 정권도 권력은 최씨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밑에 있는 여러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권력을 갖다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여러 가지 갈등 관계 속에서 김희재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거다. 김희재가 최후에게 반기를 들었거나 혹은 최후가 김희재에게 반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최후 휘하의 몇몇 세력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 때문에 장군 김희재가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다. 공주대 윤용혁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부산대 이종봉 교수의 견해도 엇비슷합니다. 반최후 정권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실제 개경이 있었지 않고 나주에 있었죠. 그렇다는 것은 김희재 같은 경우에는 이 개경과는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희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 무신이지만은 문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어떤 견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희재를 엮어 가지고 처단을 함으로써 이후에 어떤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물을 하나 제거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지 않았느냐. 김희재가 특출한 무장인데다 문신적인 능력도 지니고 있어서 주위의 견제가 심했을 것이고 최고 권력자인 최후 역시 문무를 아우르는 역량을 지닌 김희재가 세력을 키워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반란 사건을 엮어서 희생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강화도에 유배돼 있던 희종의 경우 실제로 그 반란 사건의 배후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는 했을까요? 그 유배가 있는 세력은 그 지방에 있는 수령이라든지 이와 같은 세력들이 항상 감시를 하고 있을 거니까 그 세력이 희종이 개경에 있는 세력과 어떤 연관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개경에 있는 세력은 역으로 희종이 과거에 어떤 최충원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졌기 때문에 반최씨 정권이라는 이념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충원이라든지 혹은 최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가능한 한 이 희종을 등에 업고 반란을 도모하면은 일정하게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화도가 비록 개경과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바다 건너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희종이 그런 처지에서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의 보기를 위해서 반란을 꾀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들이 죄가 있고 없고는 결국 최고 권력자인 최후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대왕폐하, 금주에서 급한 보고가 올라왔사옵니다. 금주라면 저 남쪽 경상도 금주를 이르는 것이요. 그러하옵니다. 고하도록 하시오. 외선 수척이 금주 해안으로 접안하여 약탈 만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것을 추적하여 무찔렀다 하옵니다. 허허, 지난번에도 금주에 외적이 내습했다 하지 않았소? 어찌하여 근래 남부지방에 외인들의 침탈에 일이 잦은 것이오? 이대로 두어서는 외의 침입을 근절시킬 수 없을 것이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다는 말이오? 그동안 사신 왕래가 뜸했는데 이참에 일본국 조정에 사신을 보내서 외적의 침략을 항의하고 엄중 경고를 해야 할 것이옵니다. 사실 이 무렵의 고려와 일본의 관계는 특별하게 외교 단절을 선언하진 않았지만 필요할 경우에만 어쩌다가 한 번씩 사신을 보내는 정도였지 활발하게 문무를 교류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남해안에 외가 침공했다는 기사 역시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유독 고종 13년인 1226년부터 그 이후로 고려의 남부 해안 지역에 외인이 침공했다는 기사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종 13년 정월, 외가 경상도 해안의 주화군에 쳐들어오자 거제 현령 진용갑이 해군을 거느리고 나가서 물리쳤다. 같은 해 6월에 외가 금주에 쳐들어왔다. 고종 14년 4월, 외가 금주에 쳐들어오자 방호별감 노단이 군사를 일으켜 적의 배 2척을 납포하고 30여 급의 머리를 베었다. 같은 해 5월, 외가 웅신현에 쳐들어오자 별장 정금억 등이 상간에 잠복하였다가 기습 공격하여 7명을 목베어 죽였다. 앞에서 소개한 외 침략 지점 중 금주는 경상남도 김해이며 웅신현은 지금의 경남 진해의 웅천 지방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일본 열도의 어디에서 온 약탈자들일까요? 윤용혁, 이종봉 교수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 건너가는 스시마, 그 다음에 이끼라는 섬 있지 않습니까? 이끼섬. 그 다음에 또 건너면 이제 그 본섬에 도착하는데 그 일대에 마츠우라라든가 그런 이 해안 지역이 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나가사키 중간쯤에 그것이 이제 한반도 건너가면 그 직선 그 구역인데 대체로 그 일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종의 해민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지역들 공통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식량을 공급할 그런 좋은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될 때는 외구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벌써 이제 통제가 이완됐다 이런. 고종 13년 이전에는 외구가 고려에 어떤 뭐 침략한다든지 그런 예는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 고종 13년에 이제 외구라는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아마 이제 이 세력들은 주로 이제 이 대마도라든지, 그 다음에 일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팽오도라든지, 막 이와 같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세력들이 경제적으로 혹은 뭐 정치적으로 그와 같은 뭐 공궁에 처한 그와 같은 상황에 이러니까 한반도 남부, 즉 주로 이제 경상도 지역을 노략질하는 이와 같은 측면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은 주로 이제 뭐 대마도라든지 이와 같은 지역을 거쳐서 대마도에서 쉽게 올 수 있는 지역, 뭐 거제라든지 이 금주인 김해라든지. 이종봉 교수의 얘기 중에 고려에 왜구가 침략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고려사 등의 사서에는 일본 열도 쪽에서 우리의 남해안에 침투한 세력을 외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엔 외인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도둑 적자를 뒤에다 붙여서 외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 일본 열도의 중앙조정을 나타낼 때에는 일본 혹은 일본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제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히 들어온 왜구라는 말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박영훈 고려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고려시대사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려 말에 들어와 고려를 괴롭힌 외침 세력으로 왜구라는 말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왜구란 외인들의 구도 집단이 침입한 사실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본래 그것은 단순하게 외인들이 어디를 구략하였다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였다. 그러던 것이 고려 말에 이르러 이들의 약탈 행위가 잦아지면서 하나의 수로로 변하여서 외인들의 구도 행위를 표현하는 명사가 되었다. 이리하여 왜구라는 말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걸쳐 우리나라와 중국 연안에서 구도 행각을 하던 일본인 해적 집단에 대한 총칭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구도 혹은 구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구도는 도적 구자의 훔칠 도자이며 구략은 역시 도적 구자의 노략질할 약자입니다. 고려사절의 원문을 보면 왜가 금주에 침입하였다를 한문으로 왜구금주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구금주에서 왜는 주어이고 구는 쳐들어오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였죠. 그런데 고려 말엽에 이르러서는 왜의 침탈이 빈번해지자 이때부터 왜구라는 말이 왜가 침입했다라는 수어로 쓰인 게 아니라 노략질을 일삼는 외인 해적 집단을 일컫는 명사로 굳어져 버렸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헌 기록에 왜나 외인으로만 나타나다가 1227년 5월의 기록을 보면 번듯하게 일본국이라는 공식 명칭을 쓴 기사가 등장합니다. 일본국이 그로를 보내와서 도적의 배들이 변경을 침범한 죄를 사과하고 이어서 고려와 우호 관계를 맺고 호시하기를 청하였다. 물론 앞에서 등장했던 왜나 외인이 한반도 해안을 침탈한 해적 집단인 반면에 여기에서 나오는 일본국은 일본의 중앙조정을 일컫습니다. 일본 조정에서 왜구들의 한반도 해안지방 약탈 행위를 사죄했다는 얘기는 그들 해적 집단을 일본 중앙조정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주대 윤용혁 교수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토에 천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가마쿠라에 막부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저기 실제 업무는 가마쿠라 막부에서 보게 되는데, 교토하고 가마쿠라는 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가마쿠라는 지금 이제 도쿄 부근이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교토하고 가마쿠라하고도 거리가 멀고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 규슈 지역하고 또 거리가 엄청 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마 이 시기는 이제 중앙정부가 완전히 그 규슈 지역까지 통제는 좀 제대로 이제 되지 않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본 조정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던 막부가 거리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규슈 지역이나 대마도에서 한반도 쪽으로 배를 타고 약탈에 나서는 왜구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경기대 이재범 교수 역시 같은 견해를 피력합니다. 이 당시에 일본은 그 가마쿠라 막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중세 막부 정치가 행해지고 있었던 때인데, 이때 가마쿠라는 지금의 동경 부근에 있어서 이쪽 규슈까지는 직접적인 아마도 세력이 미치지 못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대마도랄지 이키섬 또 규슈의 서북부 이 일대 사람들이 이 고려를 침공을 하고 그리고 약탈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일본 국내에서도 그러한 약간의 그 이 불만이 많은 세력으로 여겨졌던 것은 아닌지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일본이 고려에 글을 보내서 호시를 청하였다 했는데요. 그것은 곧 상호 간에 무역을 하자고 제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려에서는 일본의 우호관계 제의와 호시 제의를 수락했을까요? 고려사 세가편 고종 14년 12월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왕은 박인에게 공문을 주어 일본에 보내서 양국이 대대로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약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타일렀다. 일본의 화친 제의에 고려에서도 화답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당시 최우라는 사람이
고려 조정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사서에 나타난 상징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종 14년 5월 최후가 여러 장군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자, 오늘 밤엔 마음껏 마시고 취해보도록 하라. 무엇들 하는가? 모두 잔을 비우라. 아니, 이 즐거운 잔치판에 음악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럼요. 여봐라! 풍악을 연주하라! 자, 흥겨운 잔치판에서 제신이니 출신이니 천연거릴 것 모아 있는가? 모두 일어나 춤을 추도록 하라! 아니,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뇌성병력이 진동하더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여봐라! 풍악을 멈춰라! 최후는 하늘에서 뇌성병력이 울리자 두려워서 풍악을 그만두게 하였다. 풍악이 멈췄으나 잔치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최후에게 잘못 걸려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장군 조염경이었습니다. 조염경에게는 김홍기라는 사위가 있었는데 그 사위가 아무런 죄도 없이 최후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다. 조염경은 사위의 억울한 죽음을 불쌍하게 여겨서 온 집안이 소식을 하였다. 소식이란 소박한 식사를 칭하는 말로서 고기 반찬 없이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후의 집안에서 열린 잔치판에서도 조염경은 그렇게 소식을 했겠지요. 아니, 조염경 상장군! 어찌하여 그대는 고기 반찬을 앞에 잔뜩 쌓아두고도 먹을 생각을 아니하는가? 최공, 저희 집안이 본래 소찬을 먹는 집안이라서. 누굴 바보로 하는가? 너는 그대가 소식을 하는 까닭을 다 알고 있다. 그대가 만일 이 최후에 대해서 딴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면 혼자 된 딸을 다시 출가시켜서 새 사위를 맞이해야 할 것이야. 알겠는가? 이러한 협박을 받은 조염경은 그 다음 처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은 사람은 이제 잊고 새 출발을 하도록 하거라.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차피 네 남편 김홍기는 세상을 떠났다. 헌데 젊은 나이에 수절을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 그러니 아버지, 도대체 남편이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러십니까? 그건 결코 사람이 할 도리가 못 됩니다. 미안하구나. 이 아비가 지금 조정에서 몹시 곤란한 처지를 맡아보니 참으로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처지가 정 그러하시다면 알겠습니다. 제가를 할 터이니 배필을 정해주시지요. 조염경은 최후가 두려워서 과부가 된 그의 딸을 낭장 윤주보에게 강제로 혼인시켰다. 새로 들어온 사위 윤주보가 첫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죽은 김홍기가 꿈에 나타나서 윤주보를 마구 때리는 것이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윤주보는 결국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최후의 강압으로 조염경이 다시 딸을 시집 보내서 새 사위를 맞았는데 첫날 밤에 죽은 옛사위인 김홍기가 나타나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새 신랑을 공격했고 그 바람에 두 번째 사위도 죽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기록에는 꿈에 나타난 옛 남자가 새로 들어온 신랑의 성기를 때렸더니 죽었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설화풍의 이 기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상장군이라고 하는 최고의 무신 계급을 가진 조염경 같은 사람도 당대의 권력자 최후 앞에서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볼까요? 참고로 다음 얘기에 나오는 자연도는 지금의 경기도 영종도를 말합니다. 승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자연도로 귀양을 갔다. 그런데 먼저 귀양가 있던 문대순이라는 사람과 서로 미워하였다. 그래서 몰래 사람을 보내서 최후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일러 바쳤다. 최공, 지금 여기 자연도에 유배 중인 문대순이라는 자가 몰래 사람을 모아서 난을 일으키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곧 군사를 일으켜서 개경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뭐라! 문대순과 그 일당의 목을 베어오도록 하라! 최후가 낭장 2분을 보내 문대순 등 5명을 체포하여서는 전우곡직을 묻지도 않고 죽여버리니 조야가 모두 애달프게 여겼다. 거짓으로 꾸며 올린 참소 한마디에 해명할 기회도 없이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최후 정권 하에서의 관리들의 처지였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하기로 하죠. 인걸이라는 남경 사람은 남보다 실력이 뛰어나 신기군에 소속돼 있었다. 마침내 그는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사방을 누비며 약탈을 일삼았다. 하루는 도성으로 들어갔는데 나졸이 그가 인걸인 것을 알아차리고 최후에게 고하였다. 최공! 그자가 왔습니다요. 그자라니, 누굴 얘기하는 것이냐? 남경에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는 그 인걸이라는 그자 말입니다요. 뭐라? 인걸이 도성에 발을 들였단 말이냐? 최후가 사람을 보내 그를 수색하게 하였는데 인걸이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으니 사람들은 그가 인걸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 사이에 인걸은 시치미를 떼고 속여서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를 찾으십니까요? 키가 크고 수염이 더부룩한 낯선 사내가 여기 있었는데 혹시 보지 못하였느냐? 저쪽으로 갔으니 빨리 가서 붙여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건대 놔줄래 이놈. 나도 그만에 올라가야겠다. 내가 바로 네 놈이 찾는 인걸이다 이놈아. 인걸은 말 뒤에 올라타자마자 앞에 탄 기병의 머리채를 잡아채서 떨어뜨린 다음 그 말을 빼앗아 타고 달아나니 10마리의 말이 뒤쫓아갔으나 잡지 못하였다. 이후 인걸은 이천에 숨어 있었는데 고을 사람이 이것을 알고 고하여 포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인걸이 형의 집행을 앞두고 말했다. 내가 평소 불의를 많이 행하였으니 죽음을 받은 들 후회는 없다마는 다만 육군의 선두에서 적진을 들락거리면서 적의 장수를 죽이고 길을 펴보는 것이 꿈이었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남의 손에 이렇게 죽다니 이것이 다만 한스러울 뿐이다. 자, 내 목을 쳐라! 결국 인걸은 최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목이 달아납니다. 앞에서 소개한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최후는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나 세력에 대해서는 앞뒤를 가리거나 절차를 따지지 않고 가차없이 처형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전 같으면 중방의 일원으로서 가장 강력한 견제 세력이 될 수 있었던 상장군 조염경 같은 사람이 최후의 한마디에 과부가 된 딸을 무리하게 제가시킬 정도로 오금을 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종봉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기와 좀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도움을 주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등용을 하고 이와 같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는 이 시기에 어떤 그 정치를 하면서 뭐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좀 이재희 이와 같은 정책들을 취하면서
자기한테 우호적인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포섭을 하면서 민심을 무마하고, 또 한편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제 좀 성장하게 할 세력이라든지 혹은 자기에게 좀 반대되는 세력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처단을 해서 어떤 그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켜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최후가 자신의 아버지였던 최충원보다 훨씬 더 막강한 독재 권력을 전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윤용혁 교수는 최후가 사적으로 확보한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최후 시대는 그 이전에 최충원으로부터 독재 권력을 이어받았지만은 이어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독재 권력의 배경은, 독재 권력이 가능한 것은 사실은 군사력 아니겠어요?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독재 권력이 가능한 거고, 최후 시대에는 사병행이 훨씬 더 조직화되고 확대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방이라고 하는 것도 확대되고, 뭐 또 가병 뭐 이런 것도 마별초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대에 비해서 독재 권력의 기반이 더 확대됐다. 그런 기반 위에서 뭐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는 거다. 대왕폐하, 북방 국경지대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옵니다. 혹시 몽골이 군사를 움직인 것은 아니오? 아직 몽골은 움직임이 없사오나 동진의 공세가 만만치 않사옵니다. 동진 군사가 국경을 넘어서 북방의 정주와 장조 쪽으로 진군해 오고 있다 하옵니다. 최공, 사태가 더 위태로워지기 전에 방어군을 편성해서 출정시켜야 되지 않겠소? 예, 대왕폐하. 상장군 조염경을 우군병마사로 임명하고 대장군 김승준을 지병마사에, 그리고 추밀원사 정공수를 중군병마사에, 상장군 정순우를 후군병마사에 임명하시옵소서. 알겠소. 임무를 부여받은 장군들은 3군을 거느리고 출동하여 기필코 동진의 군사들을 물리치도록 하시오. 3군은 출정하라! 군사가 출정하자 왕은 외제석원에 행차하여 제추에게 명하여 천왕당에서 초제를 지내 승전을 빌었다. 고종이 동진과의 전투에서 고려군의 승전을 빌면서 지냈다는 초제는 옥황상제와 하늘의 별의 제사를 지내는 도교의 의식을 일컫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시기에 동진이 고려의 국경을 침범한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동진 사람들은 여진족 집단이거든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우리로 뭐 한경도 쪽이라든가 그 위쪽, 만주 쪽 이런 지역인데, 약간 우리 고려의 동북 지역, 한경도를 포함해서. 그런데 대체로 여진족들이거든요. 그리고 여진족은 오랫동안 자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국가 체제로 조직화한 것이 보선만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국가가 안정된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불과 한 20여 년 정도 지속하다가 그대로 쓰러졌기 때문에 아직 그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힘의 공백 상태에서, 비록 북방의 고려 국경을 넘어 침공한 동진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고려에서 3군을 편성해서 방어에 나서긴 했지만, 그렇다고 고려가 크게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종 14년 12월의 고려사 저료 기사 중에는 흥미로운 내용 한 토막이 실려 있습니다. 어사대에서는 동네에서 집비둘기나 매를 기르는 것을 금하는 조치를 내렸다. 새를 기름으로써 공무를 패하고 상호 간의 쟁송을 일으키기 때문이었다. 이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고려의 고관들 사이에 매를 비롯한 새를 집에서 기르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의민의 아들 이지영이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의 집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빼앗았던 것이 이의민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빌미가 되었다는 얘기를 소개한 바 있는데요. 집에서 새를 기르는 것을 금지한 이유가 관리들이 새를 기름으로써 공무를 소홀히 하고 상호 간에 쟁송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고려 시대는 뭐
매를 상당히 많이 길었었죠. 그래서 나중 되면은 뭡니까, 이 원나라에서도 응방을 설치를 했죠. 그래서 그 응방의 설치를 해서 전문적으로 매를 길렀었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매는 고려 시대만 그 유명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조선 시기에 가서도 이 고려의 매는 일본으로 이 수출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매는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상당히 인접 국가였던 중요 인물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동물이 매가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냥에 쓸 매를 기르는 풍습은 고려나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제의 나라 이름, 즉 국호를 언급할 때 흔히 백제니, 십제니 혹은 위례국, 남부여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을 열거하는데요. 고려시대에 지은 제왕운기를 보면 백제를 응준 혹은 나투라는 이름으로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응준과 나투가 모두 조류의 일종인 매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들이 정식 국호였다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백제를 지칭할 때 사용한 일종의 별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응준의 응자가 바로 송골매나 해동청을 가리키는 글자이며 나투의 라자 역시 세금을 라자로서 매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백제가 매가 유명한 나라로 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매를 길러서 사냥에 활용했던 삼국시대의 그러한 전통이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주연지의 반란 사건 때 최후는 그 반란 모의에 가담을 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연루 혐의가 있는 인물들을 앞뒤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처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하의 최후라 할지라도 반란 혐의가 있는 세력을 향해서 무차별로 창칼을 휘두를 수만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공, 서북면의 회음진 별장이 서경에 모반을 꾀하는 자가 있다는 첩보를 전해왔습니다. 뭐라? 서경에서 반란 사건이 보고되었다 했느냐? 그래서 어찌 처결했단 것이냐? 서북면 병마사가 서경에 공문을 보내서 모반을 꾀한 자를 찾도록 했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분명 모반한 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색출하지 못했단 말이냐? 예, 아마 워낙 은밀하게 진행된 일인지라...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감히 최후를 향해서 창칼을 겨눈 자가 분명 있는데 유야무야 넘겼다가 나중에 닥칠 화를 어찌 감당할 수 있단 말이냐? 모반 사건을 고해 바친 자를 당장에 개경으로 압송하라 전하라. 아니, 최공, 모반을 고한 자는 죄인이 아닌데 어찌 개경으로 압송하라 하시는지... 당장 압송하라는데 어찌 그리 말이 많은 것이냐? 모반 사건이 있다고 고해 바친 사람을 붙잡아 와서 어찌하겠다는 것이었을까요? 어쨌든 그 당사자가 개경으로 압송돼서 최후 앞으로 불려 나옵니다. 최후가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시죠. 모반 사건을 고한 자가 바로 이자입니다. 알겠느니라. 저 사람에게 비단옷과 금띠, 그리고 조랑말 한 필, 능라 50필, 명주와 못이 각 10필, 쌀 30섬을 내가 상으로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왕 폐하께 저 사람을 특별히 포상하도록 주청을 올릴 것이다. 최후의 주청을 받은 고종 역시 그에게 내구마 한 필과 능라 40필, 명주 100필, 그리고 배 200필을 하사합니다. 서경에서 압송되온 그 사람은 어쩌다 모반 사건에 대한 첩보를 고해 바쳤다가 선물 더미에 파묻히는 행운을 거머쥔 셈이죠. 얼마 뒤에 회음진의 도령 회관이란 사람이 모반을 꾀한 당사자라면서 한 사람을 잡아왔는데 그 회관에게도 비단 40필과 내구마 한 필을 상으로 내려줍니다. 이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사실 그것은 무슨 대단한 반란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가 모반을 고해 바친 사람에게 그처럼 파격적인 포상을 한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북인지심, 즉
북쪽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인 하면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은 북쪽 사람인데 북쪽 변경 사람, 다시 말해서 서북면, 주로 서북면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서북면 사람,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중앙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좀 소원하고 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하고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것이 또 국경지방 아니겠습니까? 또 적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은 또 북쪽 변경지방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경지방의 사람들의 향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고려 조정의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최후라지만 전통적으로 개경의 조정 세력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온 서경, 즉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방면의 민심은 무력으로 억눌러서 다스려질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처럼 물량 공세를 취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일단 이 서경이 이 변경 지역과 이 맞닿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반최우 세력이 존재했던 지역이 서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물론 무력적으로 진압할 수도 있지만은 무력적으로 진압하는 것보다 온건적인 유화책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민심을 수습해 보려는 그런 입장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700개는 정말 어마어마한 토지죠. 어마어마한 토지인데 이것을 그들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북쪽 사람의 어떤 마음을 얻으면서 최후 정권의 어떤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 보려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졌지 않느냐. 고려사 저료 고종 15년 6월의 기사를 보면 아주 처참하고도 엽기적인 느낌이 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장생서의 죄수들 가운데 자색이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장생서란 고려시대 제사를 지낼 때 희생물을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할을 일컫습니다. 그 장생서의 서리가 당직날에 자색이 고운 그 여인을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굳세게 저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손 치우지 못하겠느냐? 내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으나 이 나라 대정의 아내이니라. 그런데 어찌 외간 남자에게 내 몸을 함부로 맡기겠느냐? 썩 물러가라! 그러나 서리는 그 여자를 기어이 강간한 뒤에 돼지우리에 가두어 버렸다. 그러자 돼지들이 앞을 다투어 그 여자를 물어뜯었다. 여자는 사람 살려달라고 다급하게 불렀으나 서리는 거짓으로 그러는 줄 알고 구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이튿날 날이 밝아 가보니 여자의 몸은 돼지에게 다 뜯어먹히고 뼈만 남아 있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이 사건은 당시 고려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텐데요. 역사책에는 사건의 내용만 담담하게 서술돼 있을 뿐 그 강간범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등의 뒷얘기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대왕폐하, 동진군사 1000명이 국경을 넘어 장편진에 주둔하고서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옵니다. 고종 15년 가을 7월에 동진군사 1000명이 장평진에 주둔하자 3군을 보내 방어할 계책을 의논하였는데, 대왕폐하, 이제 막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장평진으로 쳐들어왔던 동진 군사들이 물러갔다 하옵니다. 그리하여 방어군의 파병을 그만두었다. 몽골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긴장감이 감도는 상태에서 이렇듯 동진 군사들이 빈번하게 국경을 넘나들자 고려 조정으로선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고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서를 내립니다. 동진이 우리 고려의 국경과 가까운 곳에 은거하면서 빈번하게 우리의 변방을 침략하다가 우리가 군사를 내어 쫓아가서 토벌하면 문득 달아나고 군사를 철수시키면 다시 침입하여 엿보고 노략질을 하니 이들을 막을 방도가 어디 있겠는가? 자고로 서경을 보면 공경대부들과 더불어 논의하라 일렀으니 마땅히 문무 사품 이상의 관직을 가진 사람은 각각 장구한 계책을 조목조목 작성하여 짐에게 올리도록 하라. 고종 임금의 이러한 조서를 받들어서
신하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시했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엔 권력자 최후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과연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최후는 과연 이전의 무인 집정자들에 비해 청렴하다 할 수 있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승려가 자해원을 지으려고 강음현에서 아름드리 제목을 마구 베어냈다. 이에 강음현 수령 박봉씨가 그것을 중지시키고 그 제목들을 관에 바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자 그 승려가 대장군 대집성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아가지고 왔다. 하지만 박봉씨는 듣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편지를 써주었던 대집성이 최후에게 청을 올려 교정소에 편지를 보내왔다. 박봉씨는 그래도 따르지 않았다. 화가 난 대집성은 그 사실을 최후에게 호소하였고 결국 최후는 강음현 수령 박봉씨를 먼 고장으로 귀양 보냈다. 그때 사람들이 분하게 여겨 탄식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여기에 나오는 강음현은 지금의 황해도 금천입니다. 그 강음현의 수령이었던 박봉씨야말로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의 직분을 흔들림 없이 꼿꼿하고 청렴하게 수행했던 공무원의 표상이라 할 만한데요. 결국 최후에게서 상이 아니라 유배형을 받게 된 셈이죠. 두 번째로는 지금의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 해당하는 임피현의 현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피현령 전승량은 상장군 김연보가 자기 집의 전원을 대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보고 그 토지에 대한 조세를 또박또박 받아서 관아에 들이고는 그가 부당하게 빼앗은 땅을 백성에게 돌려주었다. 그러자 김연보는 안찰사 최종유에게 청탁해서 받아들인 조세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에 전승량은 통분하여 받았던 세금을 관아에 있던 은그릇으로 일단 변상해 준 다음에 조정의 법사에게 내막을 보고하였다. 법사에서는 불법으로 전원을 조성한 김연보와 그의 청탁을 들어준 안찰사 최종유를 탄핵하였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임피현령 전승량과 안찰사 최종위에 대한 탄핵 서류입니다. 이 서류 찢어버릴 테니 없던 일로 해! 결국 최후가 나서서 탄핵 절차를 중지시켰다. 마지막으로 고종 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최공? 격구장을 새로 만들라 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는 것이야?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으나 이 격구장 만들 땅이 마땅치가 않아. 멀리 갈 것 없이 내 집 바로 옆에다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 땅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지만 그곳은 공터가 아니라 모두 백성들이 살고 있는 민가여가지고. 민가든 뭐든 다 헐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 최후는 자기 이웃에 있는 가옥 100여 동을 강점해서 격구를 하기 위한 구장을 건설하였는데 동서의 너비가 수백 보여 평탄하기가 바둑판 같았다. 그리고 매번 격구를 할 때마다 반드시 동네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먼지가 일지 않도록 물을 뿌리게 했다. 얼마 뒤에 또 인가를 허물어서 구장을 넓혔는데 최후가 강점한 인가가 무려 수백 호에 달하였다. 이 외에도 자신이 가진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사례가 사서에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최충헌이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을 때 이른바 봉사십조라는 것을 올려서 개혁 정치를 할 것처럼 선언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경우에도 최충헌 사후에 권력을 물려받았을 때 최충헌이 부당하게 탈점했던 토지를 원주민에게 돌려주고 아버지인 최충헌의 측근에서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관리들을 과감하게 쳐내는 등 청렴한 개혁 정치를 할 것처럼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윤용혁, 이종봉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또 새로 들어설 때도 보면 뭐 계획을 한다,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수습을 해야 되고 또 자기 정치 기반을 새로 다져야 되고 그러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고 그러나
자기 권력이 확실하게 다져질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하고 감정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독재 권력자가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시들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시를 안 하면 독재 권력 가지고 있는 거나 안 가지고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겠죠. 이 최충원이 모았던 재산을 환수한다든지 이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은 결국 이 무신 권력자가 이 어떤 처음에 정치적 어떤 집권을 위한 명분, 이데올로기를 확보하기 위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어떤 그 취해졌던 일들이지 그 자신들이 정말 청렴하고 결백한 그와 같은 입장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최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뭡니까? 토지 탈점이라든지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하기야 최충원 생존 시에도 그의 아들 최우는 모름지기 제2인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권력을 남용해서 뇌물을 챙기고 매관매직을 일삼는 등 부패 행각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던 초기에 그럴듯한 몇 가지 조치들을 반짝 취했던 것은 집권 초기의 이미지 제고 차원이었지 장차 개혁 정치의 비전을 펼쳐 보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 지어도 무리가 아닐 듯합니다. 그런데 경기대 이재범 교수는 최후가 이처럼 거리낌 없이 조정의 대소사를 전행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의 독재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이 뒷받침됐다고 분석합니다. 최후는 이전의 무인 집정자들과는 달리 문신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죠. 정방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문인들도 두었고 또 서방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그곳에서 또 많은 문신들과 교우를 가졌던 것이 바로 최후입니다. 그리고 최후는 상당히 이러한 그 문학에도 이렇게 뛰어난 면을 보여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신품 사연, 그러니까 붓글씨를 가장 잘 썼던 네 사람을 얘기하자면 그 가운데 최후가 손꼽힐 정도로 이러한 문무를 다 장악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고 또 상당히 그 자신의 그 집권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무력에 자신의 그러한 그 역량을 포함을 해서 실제로 국왕의 존재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그런 탁월한 정치력이 있었던 인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품사현이란 얘기가 나왔는데요. 신품사현이란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붓글씨를 가장 잘 썼던 네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 네 사람은 신라의 김생과 고려시대의 유신, 탄현, 그리고 최후를 말한다. 이들 신품사현의 글씨 중에서 유신이 썼던 글씨로는 순천 송강사에 남아있는 보조국사 비문이 있으며 현재 춘천에 있는 문수원기는 탄현의 글씨다. 비록 현재로서는 최후의 필적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철권을 휘두른 무인의 이미지가 강한 독재자 최후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통틀어서 붓글씨를 가장 잘 쓴 네 사람 중 하나였다니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그러한 문인적인 기질이 무신들뿐만 아니라 문신들까지 장악해서 1인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왕 폐하, 신 박인 임무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오, 그래. 먼 길 다녀오느라 고생이 많았소. 고종 15년 11월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박인이 1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 일본국과 화친을 맺는 일은 어찌 되었소? 여기 일본국 왕으로부터 화친 협력하자는 내용의 천문을 받아왔사옵니다. 오, 그래요? 이제 외인들이 우리 남해안의 민가를 침탈할 걱정은 아니해도 되겠구려. 최후는 일본으로 떠난 지 1년 만에 화친 천문을 받아서 돌아온 박인에게 은병 5개, 비단 60필, 배 500필, 쌀과 콩 50섬, 그리고 말 한 장을 주어 포상하였다. 박인은 국가를 대표해서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인지라 상을 주더라도 임금이 줘야 할 터인데 고종을 제쳐두고
최우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종 15년 12월 고정의 고위 관리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최보순을 판의부사로 임명하고 김취려를 중서실랑평장사 판병부사로 임명할 것이며 최우에게는 5대 진국공신을 올려줄 것이요. 또한 공천원과 최정군을 참지정사로, 최종준을 지문화성사 2부 상서로, 김중기를 지추밀원사로, 진식을 추밀원부사 어사대부로, 그리고 사광보와 유승단을 추밀원 부사에 임명할 것이니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바라오. 물론 고종을 통해서 임명장이 주어졌지만 인사의 실질적인 내용을 주관한 사람은 최우였겠지요. 이전의 무신 집정자 같으면 요직에 등용된 인물들의 면면을 통해서 그 정권의 성격과 앞으로의 향배를 가늠하는 일이 가능했지만 이 무렵의 최우 정권의 경우엔 문신과 무신들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누가 임명되었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